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쇼펜하우어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괴티겐 대학 의학부에 입학을 한 이후로 자연과학과 의학에 몰두하던 그가 3학기 이후부터는 슐츠 밑에서 칸트와 플라톤의 철학을 배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 베를린 대학에서 피테의 명성이 자자자 철학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괴팅켄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적위를 옮기게 되는데, 막상 베를린에 도착해서 피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베를린 대학에 머물러 있던 슐라이어마허, 리텐슈타인, 볼프, 솔고 등과도 견해 차이를 보이며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 1812년 나폴레옹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가게 되고, 러시아 정벌을 하러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베를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불길한 예감을 느낀 쇼펜하우어는 1813년 3월 2일 결국 베를린을 탈출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그 이후로 어떠한 행적을 그리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13년 그는 바이마르에서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던 어머니 곁으로 갔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16살의 딸 아델레가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넨부르크에서 법률 고문으로 있던 그녀보다 12살이나 어린 게르스텐베르크와 동거하는 사실에 격분하여 루돌슈타트로 도망쳤다. 여기서 그는 이미 베를린 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였던 충족 근거율의 4가지 근거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자비를 들여 논문 500부 인쇄를 주문했고, 논문이 인쇄된 뒤에 바이마르로 돌아왔다. 이 논문을 읽은 괴테는 저자와 함께 색채론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달라 성과물로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괴테는 쇼펜하우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1813년 베를린에서 탈출을 시도한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됩니다. 해서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집 대문을 열어보니 거기 게르스텐베르크라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이놈은 그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12살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격분한 쇼펜하우어는 루돌 슈타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바이마르에서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2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1층에는 그의 어머니가 살고 2층에는 게르스텐베르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살롱은 오늘날로 치면 한 북카페쯤 될 것 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장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예술가들의 교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의 직업은 작가였고, 그 당시 바이마르에서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문화살롱은 꽤 번성하게 잘 운영되어졌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이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면 그가 격분하고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존경하였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어머니가 자신과의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그런 놈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으니 쇼펜하우어의 눈이 뒤집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그 당시 쇼펜하우어가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게르스텐베르크와 동거하게 된 이유가 그녀의 딸이자 쇼펜하우의 여동생인 아델레와 서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격분한 쇼펜하우어는 루돌 슈타트로 도망을 쳤고, 이곳에서 충족 근거율의 4가지 근거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비를 들여 자신의 논문 500부를 인쇄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논문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보면 인기 작가들은 출판사에서 섭외가 먼저 들어옵니다. 인기 작가들이 쓴 글을 책으로 인쇄하면 많이 팔리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기나 대중성이 적은 작가들이 쓴 글을 책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500부가 되었던 1000부가 되었던 간에 책은 팔리지 않고, 책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들었던 초기 비용은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출판사는 대중성이 없는 작가들의 쓴 글을 책으로 만드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굳이 자신이 쓴 글을 책으로 만들겠다, 그럴 때 자비로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출간된 책이 많이 팔리든 많이 팔리지 않든 간에 어차피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작가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자비로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루돌 슈타트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쇼펜하우어는 다시 바이마르로 되돌아오게 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논문을 읽은 괴테는 쇼펜하우어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1814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드레스덴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 그들 모자 사이에는 몇 번의 서신 왕래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서로 대면하는 일은 없었다. 드레스덴에서 보낸 4년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생산적인 기간이었다. 드레스덴에서 그는 도서관, 회화진열장, 고대 히랍이나 로마의 입상이나 석고 모형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헤르더의 제자이자 고대 인도 베단타 사상의 전문가인 마이어를 만나 우파니샤드를 연구하면서 그의 사상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그의 사상과 저서의 기저에는 인도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깊게 깔리게 된다. 그는 드레스덴에서 약 4년 동안 머물면서 시각과 색채에 대하여를 완성하였고, 그의 필생의 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다. 1814년이 되면 쇼펜하우어는 그의 어머니와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둘은 서로 대면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결별 이후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서 약 4년간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헤르드의 제자인 마이어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사상에 인도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깊게 깔리게 되는 사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시각과 색채에 대하여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박사 논문을 읽고 깊게 감명을 받은 괴테가 그와 함께
색채론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였을 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공동 연구가 결렬되고 난 뒤에 쇼펜하우어 혼자서 단독으로 색채론에 대한 연구를 완성한 책 제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각과 색채에 대하여라는 책 이외에도 이곳에서 그의 사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헤르더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 혹은 생철학자로 부르는데 염세주의는 뭐고 생철학은 또 뭐냐? 이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가 스스로 칸트의 후계자로 자처할 정도로 칸트 철학과 관계가 깊다. 그는 칸트의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을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표상이며 현상의 세계로 이 현상 세계는 시간, 공간, 인과 법칙에 의해 기술되고 인식되는데 세계의 실체인 물 자체는 맹목적인 생애의 의지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직관되어질 뿐이다. 무기적 자연계에서 식물계, 동물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애의 의지의 객체화의 제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의 의지는 맹목적이며 부단한 욕구 속에서 방해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 어렵고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삶이란 아픔을 함께하는 동정이며 그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계는 고통에 가득 찬 죄악의 세계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이 동정을 근저로 하여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할 자타의 구별을 넘어선 체념을 얻게 되고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맹목적 의지를 부정할 수가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는 예술이지만 이로써 얻어진 해탈은 일시적일 뿐이며 궁극적인 해탈은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가 가르치는 열반의 경지에 몰두하는 데서 얻게 된다. 이 경지에 몰입하기 위해서 중세의 수도성이나 인도의 고성가치, 금욕의 경지나 성스러움의 경지, 다시 말하면 행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1850년대 독일에서 갑자기 다수의 호응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1848년에 혁명으로 높아진 급진적 시민계층이 혁명의 좌절로 정치적 사회적 절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 속에서 하나의 세계관적 표현을 찾아낸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칸트 철학과 관계가 깊습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쇼펜하우어는 게티겐 대학의 슐츠 밑에서 플라톤과 칸트의 철학을 깊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 서문에서 나의 철학은 칸트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칸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이 세계를 현상과 물 자체의 세계로 나누었다면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칸트가 말하는 현상 세계가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표상의 세계이고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는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의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현상 세계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표상 세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 법칙에 의해 기술되고 인식되는 모든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칸트와 쇼펜하우어가 서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간 속에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칸트에 있어서는 현상계이며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표상계인 것입니다. 다만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 영역을 벗어나 있으므로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러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칸트의 물 자체에 해당하는 영역인 의지의 세계가 칸트가 주장한 바대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는 무기물뿐만 아니라 식물계, 동물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맹목적인 생의 의지의 객체화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생의 의지의 객체화, 즉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쇼펜하우어 식으로 말하자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의 결과물로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체 기관으로 예를 들면 이빨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씹으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 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생겨나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 코가 생겨난 것입니다.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 눈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 무기물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밑바닥에 그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생의 의지가 있고 이러한 생의 의지의 객체 결과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의 의지는 맹목적이며 부단한 욕구 속에서 방해를 받으므로 만족을 얻기보단 항상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해서 이 세계는 마치 불교에서 고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는 바처럼 고통에 가득 찬 죄악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의지로부터 벗어나 직관내로 인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에는 문학이나 미술, 음악과 같이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랫말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오로지 순수하게 형식적인 음악이 주는 명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그는 예술 활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중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로지 순수하게 형식적인 음악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예로 바로크 음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예술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탈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중세의 수도성이나 인도의 고승과 같이 종교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우파니사드나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그가 드레스덴에서 4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당시 헤르드의 제자인 마이어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여하튼 이러한 종교적 수행 방식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는 일시적인 해탈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48년 베를린에서 일어난 독일 혁명이 실패로 끝이 나자 독일의 모든 시민 계층들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 쇼펜하우의 염세주의 사상은 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의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의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3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